를 구축하자는 데 합의했다고 양측 당국자를 인용해 전했습니다. 이 합의는 중국의 극초음속 미사일 시험 이후 악화되고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는 신호로 해석될 수 있다고 이 통신은 보도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오는 23일부터 5살에서 11살 사이 어린이에게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하기 시작한다고 일간 타임스 오브 이스라엘 등이 현지 시간 19일 보도했습니다. 나프탈리 베네트 이스라엘 총리는 이날 트위터에 오는 23일 화요일부터 어린이도 백신을 맞게 된다고 게시했습니다. 방탄소년단의 히트곡 다이너마이트의 뮤직비디오 유튜브 조회수가 13억 건을 넘었다고 소속사 빅히트 뮤직이 오늘 밝혔습니다. 이 뮤직비디오 유튜브 조회수는 한국 시간 어젯밤 10시 51분쯤 13억 건을 넘어섰습니다. 방탄소년단의 뮤직비디오가 유튜브 조회수 13억 건을 기록한 것은 DNA와 작은 것들을 위한 시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지만 오후부터 차차 구름이 많이 끼겠습니다. 미세먼지는 서울이 매우 나쁨 수준의 짙은 농도를 보이겠고 호남과 경남, 제주를 제외한 대부분 지역도 나쁨 수준을 기록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이 15도 등 전국이 13도에서 20도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모든 해상에서 0.5에서 2m로 비교적 낮게 일겠습니다. 서울의 현재 기온 12도입니다. 아나운서 김재원입니다. 일라디오 정오 종합뉴스를 마칩니다. KBS 주말 시사의 중심, 정관용의 시사본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관용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 지금 좀처럼 지지율이 오르고 있지 않죠. 정권교체 여론이 워낙 높아서 그런지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을 상대로 좀처럼 힘을 쓰지 못하고 있다,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열린민주당과의 합당에 합의를 하고 본격적인 논의에 착수를 했죠. 이거는 앞으로 대선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그리고 지금 열린민주당을 이끌고 있는 최강욱 대표는 지금 이재명 후보의 정체된 지지율 어떻게 평가하고 있을까요? 또 어떤 이 해법, 묘안을 가지고 있을지 잠시 후에 최강욱 대표 연결해서 자세한 얘기 직접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관용의 시사본부 토요일 순서 출발합니다. 먼저 도로공사 연결해서 고속도로 상황 알아보죠. 이주연 씨. 네, 오늘도 늦가을 나들이 차들이 많습니다. 특히 충청 이남 지역으로 향하기가 어려운데요. 경부선의 경우 부산 쪽으로 기흥동탄과 남사 사이, 또 북천안과 천안 휴게소 사이로 각각 길게 정체고요. 남이분기점을 앞두고도 다시 한번 속도가 떨어집니다. 논산 천안선 타고 논산 쪽으로 향하시더라도 풍세휴게소와 정안 휴게소를 중심으로 밀리고 있고요. 중부선 타고 남이 쪽으로 가신다면 산곡과 중부 1터널, 또 호법을 중심으로 막혔 다가 충청권에서도 20km 정도 밀리는데요. 특히 오창부터 남이분기점까지 가장 어렵습니다. 서해안선 목포 쪽 정체도 일찌감치 시작이 됐습니다. 순산터널과 팔탄분기점 중심으로 주춤했다가 서평택부터 서해대교 사이로 가장 어렵게 통과하고 있습니다. 같은 시각 영동선 타고 강릉 방향으로 향하신다면 신갈분기점부터 양지터널까지 가장 어렵고요. 강원 지역에서는 아직 원주 일대에서만 짧게 주춤하고 있습니다. 서울 양양선의 경우 양양 쪽으로 경기권 중심으로 막히는데요. 남양주 요금소부터 서종까지 답답합니다. 강원 지역 지나기는 무리가 없는 상태입니다. 지금까지 한국도로공사 교통센터 이주연이었습니다. 주간 뉴스 브리핑.
한 주간 정치권 소식 종합 정리하는 주간 뉴스 브리핑. 경향신문의 박순봉 기자가 도와주고 있는데 오늘 그 개인적인 사정이 있어서 오늘은 국민일보의 김윤아 기자가 대신합니다. 김윤아 기자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먼저 코로나19 결국 확진자가 늘어나서 지금 이제 3,000명대죠. 네, 오늘 0시 기준 신규 확진자 수는 3,212명으로 어제보다 170명 늘어났습니다. 사흘 연속 3,000명대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예. 이거는 이제 코로나 유행 이후에 세 번째로 큰 규모입니다. 지난 18일에 3,292명을 기록했고 9월 25일 3,270명을 기록했는데 이거에 이어서 세 번째 큰 규모를 기록한 겁니다. 그러네요. 네, 지역별로는 수도권에서 2,564명의 환자가 나와서 전체 지역 발생의 80.3%를 차지했는데요. 여전히 수도권이 유행을 주도하는 양상입니다. 예. 특히 토요일 기준으로만 보면 지난주인 13일과 비교했을 때 신규 확진자 수는 2,325명이었거든요. 그래서 거의 1,000명 가까이 늘어난 셈입니다. 단계적 일상 회복으로 전환되면서 방역 지침이 완화됐고 여기에다가 사회적 활동과 모임이 증가하면서 확산세가 거센 걸로 보입니다. 네. 하지만 이제 문제는 앞으로 더 우려가 커지는 상황인데요. 일단 바이러스가 활동하는 데 유리한 겨울철로 접어든 데다가 그저께 수능이 끝났잖아요. 그렇죠. 네, 대학별 고사 일정이 진행되는데 모레인 22일부터는 전면 등교까지 앞두고 있어서 확산 규모는 더 커질 수가 있다. 이런 우려가 나옵니다. 예. 위중증 환자는 508명을 기록하면서 다시 500명대로 올라섰고요. 사망자는 29명 추가됐습니다. 뭐 신규 확진자 수도 문제지만 더 중요한 게 그 방금 언급한 위중증 환자잖아요. 네. 지금 수도권의 중환자 병상 가동률이 매우 높다면서요? 네, 코로나 중환자만 전담하는 병상 가동률이 전국은 64.8%인데요. 특히 이제 이걸 수도권으로만 한정해서 보면 78.2%입니다. 지금 여유가 별로 없다는 얘기죠. 네, 정부가 비상계획을 논의하는 기준이 75%거든요. 근데 이거를 6일째 초과한 상황입니다. 예. 그래서 만 하루가 넘도록 병상을 배정받기만을 기다리는 중환자가 이제 500명대에 달하는데 허허. 이번 달 들어서만 6명이 병상 배정을 기다리던 중에 사망을 했습니다. 그만큼 이제 수도권 중환자 병상 부족이 이제 심각한 상황인데요. 어제 정부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의료 대응 강화 대책을 발표를 했습니다. 어떤 대책이에요? 주요 내용은 이제 첫 번째로 수도권 환자 일부를 비수도권으로 이송하겠다라는 건데요. 이송 시간이 길어지면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원칙은 1시간 내에 갈 수 있는 거리로만 이송하겠다 이런 예. 겁니다. 그래서 구급차로는 수도권에서 비교적 가까운 충청권으로 이송을 하고 헬기로는 경북권까지 이송해서 치료를 받게 됩니다. 예. 근데 이게 말처럼 쉽지만은 않은데요. 그러니까 비수도권으로 이송하는 과정에서 환자가 급격하게 상태가 악화될 수도 있고 또 인공호흡기를 갖춘 응급 이송차도 확보를 해야 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어제 나온 대책의 또 다른 골자는 병원을 압박하겠다는 겁니다. 병원을 압박해요? 네, 코로나 중환자를 안 받거나 병상을 늘리지 않는 병원에게 불이익을 주겠다 이런 내용이고요. 또 경증 환자들한테도 압박을 했는데 기존에 치료를 받던 환자들 중에서 호전이 된 경우에는 다른 병원으로 전원을 하거나 퇴원을 해야 하잖아요. 예, 예. 근데 이걸 거부하는 경증 환자는 치료 비용도 물리겠다 이런 겁니다. 네. 자, 정치권 소식으로 넘어갑시다. 이재명 대선 후보가 전국민 재난지원금 추진을 철회했죠. 네, 이재명 후보가 계속 주장해왔던 게 전 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1인당 100만 원 정도 이렇게 주자 이런 거였잖아요. 그래서 여태까지 지급한 것 외에도 적어도 30만 원에서 많게는 50만 원까지 추가 지급해야 된다라고 계속 주장을 해왔었는데 지금까지 준 게 50만 원이니까. 네, 그래서 예. 민주당도 여기에 대해서 계속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왔잖아요.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1인당 20만 원 정도 더 주자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제인 18일에 이재명 후보가 기존 입장을 철회하겠다고 했는데요. 이 후보는 자신의 SNS에 지원 대상과 방식을 고집하지 않겠다 이렇게 적었습니다. 철회 이유로 든 거는 신속히 지급되기 어렵다는 점 때문이었는데요. 지금 당내에서도 일부 반대가 있었고 특히 정부와 야당이 강하게 반대를 하고 있잖아요. 예, 예. 그래서 이런 반대 때문에 선별 지원이든 보편 지원이든 빨리 지급하는 것이 중요한데 오히려 이걸 조율하는 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릴 수 있다 이런 이유입니다. 예. 그래서 자신의 주장을 접고 정부와 야당 그리고 당이 신속하고 과감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맞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제는 한 방송 인터뷰에서 제 주장이 옳지만 양보했다 이렇게도 말을 했는데요. 이걸 두고 여야 평가가 엇갈렸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에서는 민심을 귀담아 듣는 유연함이 돋보인 것이다 이렇게 평가를 했고요. 반면 국민의힘에서는 터무니없는 짓을 하다가 여론 반대에 부딪히자 태도를 돌변한 것에 불과하다 이렇게 평가절하했습니다. 네. 뭐 어쨌든 정부 특히 기재부가 반대한 것이 제일 큰 이유겠죠. 네. 그래서 지금 당정 간의 갈등이 위험 수준까지 올라온 상황인데요. 지금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나 김부겸 국무총리가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은 어렵다 이런 입장을 여러 차례 밝혀오고 있습니다. 그랬죠. 네, 그러자 민주당에서는 홍남기 경제부총리를 딱 집어서 아주 강하게 공격을 했거든요. 대표적인 상황 몇 개를 전해드리면 윤호중 원내대표는 지난 화요일에 원내대책회의, 그러니까 공식회의에서 홍남기 부총리와 기재부를 맹공격했습니다. 기재부를 콕 집어서 국정조사도 가능하다, 국민에게 사과하고 반성하라, 직무유기를 넘어선 책무유기다 이렇게 비난을 했는데요. 예. 여기에 이제 모피아라는 표현까지 써서 공격을 했습니다. 모피아라는 게 이제 재무부, 즉 기재부와 마피아의 합성어인데, 그렇죠. 네, 그만큼 강하게 비판을 한 겁니다. 예. 뭐 때문에 이렇게 비판을 했냐면요. 민주당 추산으로는 홍 부총리가 추산한 것보다 많은 세수가 거칠 걸로 예상되는데 왜 기재부가 이걸 축소해서 이야기하느냐 이런 겁니다. 그 추가 세수 얘기죠. 네, 그래서 기재부가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반대하기 위해서 일부러 추가 세수 예상 규모를 적게 잡은 거 아니냐 이런 의심을 보내고 있는 건데요. 앞서서 홍 부총리가 국회 예결위에 나와서 추가 세수가 10조 원 정도 좀 넘을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예. 추가 세수가 적기 때문에 전 국민 지급은 어렵다 이런 취지인 거죠. 근데 이후에 이제 기재부가 더 따져보니까 약 19조 원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됐고요. 10조하고 19조는 차이가 커요. 네. 근데 이제 민주당의 예상 규모는 훨씬 더 큽니다. 민주당은 올해 초과 세수가 50조 원을 넘는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초과 세수라고 하는 게 이제 작년에 기재부의 국세 수입 예상치보다 올해는 세금이 얼마나 더 초과해서 들어올 것인가라는 그 예상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예상치니까 현 시점에서 정확히 맞추기는 어렵다 보니까 양쪽 금액의 차이가 이렇게 크게 나는 겁니다. 예. 그래서 민주당은 한마디로 이렇게나 세금이 많이 들어올 걸로 예상이 되는데 기재부가 제대로 몰랐다면서 압박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 돈으로 전국민 재난지원금 충분히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해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재명 후보도 기재부에 대해서는 비판을 계속 쏟아내고 있는데 정부가 이제 내년도 지역화폐 예산을 올해 21조 원에서 6조 원으로 대폭 낮췄거든요. 삭감하려고 하죠. 네, 이걸 두고 만행에 가까운 예산 편성이다 이렇게 지적을 하면서 기재부의 예산 편성 권한을 분리해야 한다 이렇게도 꼬집었습니다. 예. 하지만 이제 당정 간의 갈등이 계속 커질수록 제살 깎아먹기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이제 이재명 후보도 한 발 물러선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일단 철회한 것. 네. 그다음에 또 한 가지가 이 특검, 대장동 특검을 그동안은 조건부 수용하겠다고 했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조건 없이 수용하겠다는 식으로 또 약간의 그 태도 변화를 보였죠? 네, 원래 이재명 후보는 조건부 특검 수용 입장이었거든요. 예.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조건은 검찰 수사를 다 지켜본 다음에 그게 미진하다면 특검을 수용하겠다 이런 거였습니다. 예. 그런데 지난 18일에 새로운 입장을 내놨는데요. 그러니까 조건을 붙이지 않고 아무 때나 여야가 합의해서 특검을 하는 게 바람직하다 이런 입장을 내놨습니다. 예. 그래서 앞서 전해드린 대로 이재명 후보가 전국민 재난지원금도 한 발 물러섰잖아요. 그래서 두 가지가 이 지지율 상승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보고 승부수를 띄운 걸로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새벽에는 이 후보가 SNS에 해명보다 진심 어린 반성과 사과가 먼저였어야 한다 이러면서 한 발짝 물러나기도 했는데요. 예. 특히 이제 대장동 의혹 공방에서는 공수를 전환하는 걸로서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대장동 의혹에 대해서 특검을 하기는 하지만 여기에 더해서 야권의 내용들도 같이 연계를 시키자 이런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부산저축은행의 봐주기 수사나 화천대유 정관계 로비 의혹 같은 것들을 다 같이 보자 이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검찰이 그쪽은 수사를 못하고 안 하고 있다. 네. 이러면서 이제 공세에 나서는 거죠. 네. 그래서 2011년도에 그 부산저축은행 대출 비리가 불거졌을 때 윤석열 후보가 이제 당시에 주임 검사였거든요. 예. 그래서 여당은 대장동 민간개발업체의 자금 조성 경위를 윤 후보가 수사를 했을 때 미리 막을 수 있었던 거 아니냐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즉 막지 못했으니까 직무유기라는 거고요. 또 국민의힘 공직자들이 연루된 것으로 의심되는 민간개발 강요나 하나은행의 그 이익 몰아주기 의혹, 50억 클럽 이런 것들을 같이 수사해야 될 대상으로 지목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제 여야 간 특검을 어떻게 구성하느냐, 수사 대상은 어떻게 하고 특검 선출은 어떻게 하고 이제 협상을 해야 되잖아요. 네. 지금 신경전이죠. 네, 그 전 국민 관심사가 아무래도 쏠려 있기 때문에 여야 모두 이제 특검은 곧 대선 승패를 가를 주요 변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마다 자신들이 유리한 쪽으로 협상을 끌고 가기 위해서 기싸움을 하고 있는데요. 예. 일단 특검은 일반적으로 준비기간 20일, 그 수사기간 60일, 필요하면 연장해서 30일, 총 110일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내년 3월 9일이 대선일이잖아요. 예. 그래서 어제 기준으로 110일이 남은 겁니다. 딱 110일. 네. 그래서 만약에 특검안이 빠르게 합의가 된다면 대선 기간 내에 일부 결론을 낼 수도 있는 상황이 되는 건데요. 이건 그렇게 안 될 거예요. 네, 이건 이제 빠르게 협상했을 때의 얘기고 특검안이 처리되는 시간은 아직 기약이 없는 상태입니다. 예. 그래서 여야는 나름대로 고민을 한 다음에 언제 하는 게 유리할지 그리고 특검안에는 어떤 내용을 담을지 이것부터 치열하게 싸우게 될 걸로 보이고요. 일단 협상 개시에 대해서도 여야 입장차가 벌써부터 드러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아직 협상을 이야기할 단계가 아니다 이렇게 선을 긋고 있는데요. 어제 일부 언론에서 여야 특검 협상 돌입했다 이런 보도가 나왔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민주당의 신현영 원내대변인이 기자들에게 일부 언론에서 보도된 여야 특검 협상 돌입은 오보다. 관련한 논의와 구체적인 계획은 진행된 바가 없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예. 반면에 국민의힘은 속도를 내야 한다는 입장인데요. 다음 주부터 바로 협상을 시작해야 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의힘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특검을 조건 없이 받겠다고 했는데 정작 민주당이 시간을 끌고 있다 이러면서 일종의 양동작전, 이중 플레이를 하고 있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김기현 원내대표가 민주당 측에 만나자고도 했는데 아직 정확한 날짜를 받지 못했다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 특검 내용을 두고서도 여야 간 입장차는 더 클 수밖에 없는데 수사 대상을 뭐라고 명시하느냐 네, 이런 거죠. 네. 그 초점을 어디다 두느냐에 따라서 예. 이제 신경전이 크게 벌어질 걸로 보입니다. 그래도 아무튼 조만간 협상이 시작되긴 할 것 같은 그런 상황이네요. 네. 그리고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 설정된 지 2주가 넘었는데도 선거대책위원회가 아직 출범 안 했죠. 네. 뭐 지금까지 인선된 거는 권성동 후보 비서실장, 사무총장 임명 요거 하나 아닙니까? 네. 말씀하신 대로 2주가 됐는데 아직 인선이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현재까지 완료된 인선이 이양수 수석대변인 그리고 김병민 대변인 그리고 말씀하신 권성동 사무총장인데요. 예. 권 사무총장은 원래는 비서실장으로 임명이 됐었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러다 다시 이제 사무총장으로 임명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선대위 출범이 원활하지 않은 이유는 이준석 대표와의 조율 그리고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과의 조율이 잘 되지 않고 있어서거든요. 예. 그래서 이 대표와 조율하려는 문제는 바로 사무총장 자리였는데 원래 이준석 대표는 자신이 대표가 되면서 임명한 한기호 사무총장을 유임하기를 원했습니다. 반면에 윤석열 후보는 자신이 후보로 선출됐기 때문에 자기 사람을 임명하고 싶어 했겠죠. 그래서 예. 이제 조율을 하다가 결국 윤 후보의 뜻대로 된 건데요. 즉 이제 선대위 출범까지 통과해야 할 2개의 관문이 있다면 그중에 하나는 윤석열 후보의 뜻대로 정리되는 거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상황이고요. 사무총장 자리에서는. 네. 권성동 의원은 윤석열 후보의 고향 친구로 알려져 있고 경성 캠프부터 종합상황실장을 맡아온 핵심 측근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또 하나 남은 게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과의 조율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김종인 전 위원장은 윤석열 후보가 영입하려고 하는 일부 인사들에 대해서 뭐 김병준, 김한길 이런 인사에 대해서 좀 비판적이죠. 네. 말씀하신 2명의 인물이 이제 윤 후보와 김종인 전 위원장 사이에 의견이 안 맞는 인물로 꼽히는데요. 예. 그러니까 김종인 전 위원장은 소위 원톱 총괄선대위원장 자리를 갈 예정이고 또 대신에 윤 후보는 그 아래 자리인 상임선대위원장에 김병준 전 위원장을 앉히고 싶어하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나머지 김한길 전 민주당 대표라든지 중량감 있는 인사들도 모두 상임선대위원장으로 앉히고 싶어하는데요. 근데 이 김종인 전 위원장이 김병준 전 위원장과 김한길 전 대표 이 2사람에 대해서 부정적 입장을 내놓고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어제도 권성동 사무총장이 김종인 전 위원장을 찾아가서 의견 조율을 했는데
이거를 이제 취재하기 위해서 김종인 전 위원장의 광화문 사무실에 이제 기자들이 찾아가서 질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의 선대위 영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김종인 전 위원장은 대통령 되는 사람은 과거 인연, 친소관계 이런 걸 생각하면 안 된다. 좀 냉정하셔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예. 두 사람 영입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을 내놓은 거고요. 김병준 전 위원장이 상임 선대위원장을 맡을 수 있냐 이런 질문을 하니까 상임 선대위원장이 무엇 때문에 필요한지 잘 이해를 못하겠다. 그 점에 대해서는 윤석열 후보한테 분명히 얘기를 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 특히 이제 김병준 전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김종인 전 위원장하고 예전에 공개적으로 공방을 주고받을 만큼 사이가 좋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김종인 전 위원장은 윤 후보 주변 인사들을 두고 파리 때 이렇게 또 부르면서 이제 경계심을 드러낸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인사들에 대해서 비토를 하면서 신경전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김종인 전 위원장이 생각하는 선대위 모양과 윤석열 후보가 생각하는 선대위 모양이 다른 거죠? 네. 윤 후보가 추구하는 거는 메머드급 선대위, 소위 확대 개편 형태고요. 그러니까 경선 과정에서 같이 했던 인사들을 계속 다 데리고 가고 싶어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더해서 새로운 사람들을 더 많이 추가하려고 하는 거고요. 예. 특히 이제 자신이 중심축이 되어서 반 문재인 연대를 구성하려고 하는 건데 그러기 위해서는 영입할 수 있는 사람들은 범여권이라고 하더라도 가리지 않고 모두 모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반면에 김종인 전 위원장은 인사 하나하나의 상징성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거든요. 대표적으로 김종인 전 위원장이 비대위원장을 했을 때를 보면 알 수가 있는데 당시에도 중진 의원들은 한 명도 쓰지 않았습니다. 맞아요. 네, 대신에 이제 청년인 김병민, 정원석, 김재섭 비대위원을 썼는데 예. 또 초재선 의원들만 기용을 했었죠. 그러니까 혁신한다는 이미지를 주고 싶었던 거였는데 동시에 이거는 자신이 완전히 주도권을 쥐는 비대위를 만들려는 의미도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윤 후보가 데려오려는 사람들은 자신이랑 맞섰던 사람이거나 혹은 견제용이다 이런 해석도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총괄선대위원장으로 오기 전에 계속 이 사람들을 배제하기 위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일단 윤 후보 측에서는 그래도 잘 봉합될 거라고 낙관적으로 예측을 하고 있는데 다음 주 정도에는 정리가 될 거다 이렇게 관측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 정말 될지 한번 지켜봅시다. 네. 자, 주간 뉴스 브리핑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국민일보의 김윤아 기자 수고하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정관용의 시사본부 듣고 계십니다. 12시 30분 막 지났네요. 기상청 또 교통정보센터 연결해서 날씨 도로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날씨 살펴봅니다. 최영우 씨. 최영우 씨. 네, 날씨 정보입니다. 오늘은 대부분 지역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좋지 않겠습니다. 특히 오늘 서울의 경우는 미세먼지 농도가 매우 나쁜 상태로 나와 있는데요. 지금 미세먼지 주의보와 초미세먼지 주의보까지 겹쳐 있는 상황입니다. 외출 가급적 삼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지금 서울을 포함해서 수도권 중심으로는 미세먼지 농도가 이렇게 나쁨 상황 보이고 있고 특히 붉은색을 보이는 곳이 상당히 많습니다. 내일까지는 이렇게 주로 수도권과 중서부 지역 그리고 또 일부 전라권을 중심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상황을 쭉 유지하겠습니다. 기온은 낮 동안에 좀 높을 편인데요. 서울이 15도까지 오늘 오르겠고 광주와 대구, 강릉 19도로 예상됩니다. 내일까지 기온은 평년보다 약간 높다가 월요일부터 겨울 추위가 찾아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내일 밤부터 월요일 모레 아침까지 강수가 지나는 곳이 많겠고요. 전국 대부분 비나 눈이 온 뒤에 다시금 월요일 저녁부터 화요일과 수요일 사이에 주로 서쪽을 중심으로 비나 눈 예보가 쭉 들어 있습니다. 특히 기온이 낮기 때문에 눈으로 바뀌어서 내리는 화요일과 수요일 일부 충청과 전라도, 제주 쪽으로는 눈이 좀 쌓일 가능성도 있어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오늘 미세먼지 농도 상황 계속 좋지 않겠습니다. 가급적 주의하시고요. 지금 서울을 포함해서 수도권 중심으로는 미세먼지 특보가 내려진 곳이 많습니다. 지금 서울 기온은 12.7도입니다. KBS 날씨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계속해서 이 시각 교통 상황입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의 김민희 씨가 정리해드립니다.
네, 이미 지방으로 가는 주요 구간을 중심으로는 긴 정체 이어지고 있고요. 곳곳으로 사고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또한 앞서 날씨 정보에서 들으신 것처럼 여전히 안개와 미세먼지가 뒤엉켜서 가시거리가 짧은 곳들도 많은 만큼 전조등 켜시고 안전운전에 더욱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면으로 먼저 영남권 통도사 하이패스 요금소 부근 1차로에서는 사고가 났는데요. 부근으로 많이 혼잡합니다. 경기권 판교 부근에서도 사고가 나면서 5차로와 갓길을 막고 처리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반대 부산 쪽 정체는 모두 58km나 되는데요. 먼저 양재 부근 3차로에는 고장난 차가 서 있어서 부근으로 사고 위험이 높습니다. 이후로는 동탄 분기점에서 남사 사이와 북천 안에서 천안 휴게소 부근, 다시 옥산 분기점에서 남이 분기점 사이 정체가 특히 심한데 오산 부근 5차로에서는 고장난 차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방면으로 서평택 부근에서는 두 건의 사고가 있었는데요. 지금도 4차로와 갓길을 막고 처리 작업을 하고 있는 만큼 이 일대 4km 구간에서 정체 심합니다. 그 밖에 논산 천안고속도로 천안 쪽으로 정안 휴게소 부근 1차로에서도 사고가 나면서 부근 5km 구간에서 정체입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KBS 1라디오의 시계는 쉬지 않고 돌아갑니다. 주말 정오, 정관용의 시사본부. 네, 더불어민주당과 열린민주당 합당하자, 통합하자 전격적으로 합의를 했죠. 송영길 민주당 대표,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만나서 통합을 추진하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이번 통합 합의가 내년 대선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상당히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요. 열린민주당의 최강욱 대표 지금 전화로 연결하기로 했는데 현재 지금 전화가 연결이 안 되고 있네요. 그래서 잠깐 전화 연결될 때까지 노래 한 곡 보내드리겠습니다. 비지스의 홀리데이 같이 잠깐 듣죠. You're a holiday, such a holiday. Ooh, you're a holiday, such a holiday. It's something I think's worthwhile if the puppet makes you smile. If not, then you're throwing stones, throwing stones, throwing stones. Oh, it's a funny game. Don't believe that it's all the same. Can't think what I just said. Put the soft pillow on my head. Millions of eyes can see, yet why am I so blind when there's someone else's mean? It's unkind, it's unkind. Dee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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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ep. Dee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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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ep. Yet millions of eyes can see. Yet why am I so blind when there's someone else's me? It's unkind, it's unkind. Ooh, you're a holiday. Every day, such a holiday. Now it's my turn to say, and I say you're a holiday. It's something I think's worthwhile if the puppet makes you smile. If not, then you're throwing stones, throwing stones, throwing stones. Dee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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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ep,
네, 더불어민주당과 열린민주당의 전격적인 통합 합의에 대해서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 연결해서 이야기 듣고자 합니다. 계속 지금 전화 연결이 안 되고 있어요. 통화 중인 상태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열린민주당. 그러니까 지난번 총선을 앞두고 이 선거법이 좀 바뀌어서 이 비례대표를 우선 배분하기로 합의된 부분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지금의 국민의힘 쪽에서 먼저 소위 말하는 위성정당을 창당을 했죠. 그러자 이제 민주당 쪽에서도 원래 선거법 개정이 취지에 맞지는 않지만 우리도 할 수 없다 해서 역시 이제 새롭게 창당한 게, 물론 뭐 더불어민주당 측 인사들이 나가서 창당한 건 아니고 독자적인 창당을 하긴 했습니다만 이른바 위성정당으로 이제 불려진 당이 바로 열린민주당이었었는데요. 자, 두 당이 이제 통합하기로 합의를 통합을 하기로 합의를 일단 이루어놓은 상태입니다. 좀 더 자세한 얘기는 최강욱 대표 연결해서 듣도록 하고, 계속 전화 연결이 안 돼서요. 뭐 내친 김에 노래 한 곡 더 들을까요? 이문세의 옛사랑입니다. 남들도 모르게 서성이다 울었지. 지나온 일들이 가슴에 사무쳐 텅 빈 하늘 밑 불빛들 켜져 가면 옛사랑 그 이름 아껴 불러보네. 찬바람 불어와 옷깃을 연미우다 후회가 또 화가 난 눈물이 흐르네. 누가 물어도 아플 것 같지 않던 지나온 내 모습 모두 거짓인가. 이제 그리운 것. 네, 열린민주당의 최강욱 대표 계속 전화 연결이 지금 안 되고 있어서 급하게 정치평론가 이종훈 평론가를 연결해서 이번 통합 합의에 대한 이야기 잠깐 좀 듣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이게 좀 갑자기 이루어진 합의인가요? 아니면 물밑 논의가 그동안 쭉 이어져 왔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물밑 논의가 진행되어 온 결과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고요. 예. 그동안 뭐 간헐적으로 민주당 쪽에서 이 합당 부분 관련해서 언급이 좀 나오긴 했습니다. 예. 결국은 뭐 합당을 해야 한다, 이제 이런 얘기가 있었고. 예. 다만 이제 그 시기가 언제가 좋겠느냐라는 것과 관련해서는 뭐 당내에서도 약간 좀 뭐 다른 생각들이 좀 있었던 것 그렇죠. 같고요. 예. 그런데 이제 지금은 더 이상 이제 이 합당 자체를 좀 미루는 것이 예. 별로 도움이 안 된다, 이런 생각을 좀 한 것 같아요. 그 예. 배경은 예. 그 이재명 이제 후보가 이제 정해지고 난 다음에 지금 지지율이 약간 박스권을 못 벗어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는데요. 정체 상태죠. 네, 이제 그 배경의 하나로, 그러니까 이 진보 진영 내에서조차도 완전히 지금 이 통합된 의견을 결집을 못 시키고 있는 것이 예. 한 원인이다. 예. 이런 지적이 좀 있었습니다. 예. 뭐 그동안 이제 다 여러분들 아시지만 뭐 이낙연 후보하고의 이제 초반에 약간 갈등도 좀 있었던 거고. 예. 지금도 여전히 뭐 그러니까 심지어 친문계 핵심 중에도 이재명 그 후보에 대해서 좀 마뜩치 않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일부 좀 남아 있고. 맞아요. 예, 그런 데다가 이제 정의당조차도 지금 끝까지 그 심상정 후보 같은 경우에 이번에 완주하겠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면서. 예. 진보 일각 또 민주당 쪽에서 좀 진보성이 강한 분들이 오히려 그쪽으로 지지를 선언할지도 모른다, 이제 이런 움직임조차도 좀 있어요. 정의당 쪽으로. 네, 그래서 예. 차라리 이제 빨리 이제 그 열린민주당하고 이제 합당을 해서. 예. 성향을 보게 되면 열린민주당은 역시 친문계 성향이 강하고 또 그 중에서도 더불어민주당보다는 훨씬 좀 그 강성 친문 이렇게 분류가 되죠. 그렇죠. 그리고 진보색도 좀 더 강하고. 그렇죠. 예, 그래서 일단 이제 이걸 뭐 좀 쉽게 표현하자면 집토끼를 일단
재결집시키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예. 그런 관점에서 좀 속도가 붙은 것으로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 협상 대표를 더불어민주당은 이미 임명을 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열린민주당은 아직 협상 대표가 임명이 안 된 거죠? 예. 근데 뭐 이제 사실은 열린민주당 지도부에 그 지금 인원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서 예. 네. 뭐 어떤 분이 맡게 될지는 모르겠으나 예. 그리고 뭐 워낙 또 이 공감대 늘 평상시에 많이 형성하고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예. 어떤 분으로 하더라도 결과가 다르게 나올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예. 네. 뭐 절차상 그 규정으로 보면은 양당 모두 전당원 투표 이런 거 거쳐야 되는 건 맞죠? 네, 어찌됐건 뭐 당대당 통합이기 때문에 예. 예, 이제 그런 절차 거쳐야 되는 거고요. 예. 제가 개인적으로 좀 관심 있게 지켜보는 대목은 예. 당명을 새로 정할까 않을까인데 예. 당명을 새로 정할 가능성이 높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기존의 더불어민주당이나 열린민주당의 당명을 쓰면 어느 한 당이 한 당 쪽으로 흡수되는 모양새니까 아무래도 네. 새로운 당명을 쓰겠죠. 네, 그럴 것으로 보이고요. 예. 또 이게 뭐 약간 선거 전략 차원에서 말씀드리면 예. 과거에 이제 동일 진영 내에서 정권 재창출을 한 경우에도 네. 다 이 당명 교체 작업을 다 거쳤습니다. 예. 그래서 이번에도 그런 전례를 따르지 않을까 이런 관측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앞서 제가 잠깐 소개를 했습니다마는 열린민주당이 창당되게 된 배경이 그 지난 총선 앞두고 선거법 개정부터 시작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리고 선거법 개정에 줄곧 반대하던 그 지금의 국민의힘 측에서는 선거법 개정이 되자마자 이제 소위 위성정당을 바로 이제 주도해서 창당을 시켰고, 그 더불어민주당은 안 하려고 하다가 우리도 어쩔 수 없다라고 하면서 더불어민주당 인사가 나가서 만든 건 아닙니다만 소위 위성정당식으로 만들어진 게 열린민주당이잖아요. 맞죠? 네, 그렇죠. 열린민주당 만 이제 그런 비례위성정당이라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예. 그런데 일단 열린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이제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다시피 친문계 중에서도 좀 강성 예. 인물들 중심으로 해서 일단 창당을 했던 것으로 이렇게 이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럼 이제 결국은 선거법 개정으로 인해서 탄생된 이른바 비례위성정당 두 당이 저쪽은 이미 통합을 했고 또 이쪽도 통합을 하고 이렇게 되면 선거법 그 개정 부분에 대한 뭔가 좀 입장 정리가 또 새롭게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런 정도 상황이면. 당연히 그렇죠. 당연히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음번 아마 총선 임박해서 이거에 아마 또 다시 한번 논란이 좀 될 것 같고요. 예. 비례위성정당을 만들었다가 결국 합당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편법이었다는 거를 사실상 인정한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거는 뭐 국민적 관점에서 보더라도 반드시 개정을 해야 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다음번 선거법 개정 때는 무조건 뭐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번에 합당이 성사가 되면 합당하는 과정에서 이 부분에 대한 그 선거법 부분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미리 좀 내놓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어찌됐건 뭐 이제 여당이기 때문에 그리고 뭐 선거법 지난번에 이제 개정할 때 그걸 뭐 사실상 주도를 했던 측면도 있고.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책임지는 모습을 좀 보이는 것이 뭐 국민 여론을 달래는 데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시는 이런 이른바 비례위성정당 논란이 일지 못하도록 선거법을 반드시 바꾸겠다. 이렇게 하는 게 옳은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이 통합을 앞두고 또 어찌 보면 이제 또 그들만의 관심사일 수도 있습니다만 중요한 문제가 지금 열린민주당은 전원 이제 비례대표 의원들이잖아요. 네. 지역구 출마를 원하는 의원들이 다수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앞으로 이제 그럴 거라고 봐야 그러니까요. 되겠죠. 그분들이 지금 주목하고 있고 노리고 있는 지역구가 있을 텐데 그 지역구에는 이미 더불어민주당의 기존 국회의원이 있거나 아니면 뭐 원외위원장이 있을 거란 말이죠. 네. 이 문제의 협상이 어떻게 될까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이번에 뭐 그게 그렇게 뜨거운 감자가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요? 예, 왜냐하면 다음번 총선이 조금 시간이 많이 남아 있다는 거죠. 맞아요. 예, 이게 바로 이제 총선 임박한 시점 같으면 정말로 치열하죠. 그런데 그렇고
그리고 뭐 좀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당세가 워낙 좀 차이가 많이 나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이 뭐 거의 메모드급이고 네. 열린민주당은 뭐 그렇게 큰 정당이 아니기 때문에 예. 상대적으로 그런 마찰 요인은 없다. 그리고 어찌됐건 이쪽 진보 진영에서는 늘 이런 것을 이제 경선을 통해서 다 해결을 해 왔기 때문에 예. 지역 단위의 라고 봤을 때 그래서 예. 향후에도 그렇게까지 갈등 요인이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그렇군요. 뭐 제일 큰 게 총선이 2024년이니까. 네, 그렇습니다. 자, 이제 또 하나 좀 어찌 보면 사소할 수도 있는 문제가 지금 열린민주당의 김의겸 의원이 있지 않습니까? 네, 원래 김의겸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으로 출마하려고 했잖아요. 예, 그런데 그 뭐 부동산 문제가 불거지니까 출마하지 못하도록 당에서 이렇게 만류를 한 상태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열린민주당으로 이제 비례대표 공천을 받아서 의원이 된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합당을 하면은 그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는 출마 자체를 막았던 김의겸 의원을 의원 신분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건데 네. 또 동시에 지금 더불어민주당은 그 이후에 부동산 문제가 불거진 소속 의원들한테는 탈당을 권유하고 출당 조치하고 이러지 않았습니까? 네. 이 문제는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요. 이게 이제 약간 논리적으로 볼 때 좀 이제 충돌되는 그러게요. 점이 이제 있는 거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당대당 통합이라고 하는 대의가 있기 때문에 그 문제는 일단 부차적인 문제로 일단 간주를 하고 넘어갈 거다. 예.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예. 그 부분은 이제 뭐 조금 전에도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제 차기 총선에 앞서서 예. 혹시 그와 관련해서 뭐 새로이 기준이 정해진다든지 할 경우에는 예. 그때 이제 교통 정리를 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예를 들어 뭐 부동산 투기 전력이 있는 사람은 뭐 경선에서 배제한다라든가 아마 그런 식의 원칙들이 이제 확립이 될 것이기 때문에 예. 그거 역시 일단 미래의 문제로 일단은 좀 넘길 것이다. 그리고 알겠습니다. 당장은 대선에 일단 몰입하겠죠. 네. 그럼 뭐 두 당 통합의 걸림돌은 뭐 거의 없다 이렇게 봐도 되겠네요. 뭐 네, 그렇습니다. 금방 예. 이루어지겠군요. 네네. 네. 그렇게 되면 이종훈 평론가 얘기한 것처럼 집토끼 잡을 수 있을까요?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이 좀 반등한 계기가 될까요? 어떻게 보세요? 뭐 중도층까지 잡는 데는 도움이 될지 모르겠어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집토끼를 다 이제 결집시키는 데는 분명히 효과가 있다. 그래요. 예, 그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제 예. 뭐 어찌됐건 민주당의 주력군은 친문계 아니겠습니까? 예. 그리고 이제 친문계 일각에서 이제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는 뭐 워낙 지난 대선 때부터 쌓인 감정들 때문에 예. 아직도 흔쾌히 이제 지지를 못하고 있던 그런 분들이 적잖이 있었던 건데 예. 열린민주당하고 합당이 되게 되면 그 부분이 좀 해소가 되는 예. 그런 효과가 분명히 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뭐 작게는 한 2, 뭐 많게는 한 5, 이 정도 퍼센테이지 정도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작게는 2에서 5%. 네네. 네. 그럼 뭐 얘기 나온 김에 이종훈 평론가는 이재명 후보가 후보 확정된 이후에 왜 지지율이 오르지 못하고 박스권의 정체 상태였다고 보세요? 그게 제일 중요한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예. 뭐 일단 중도층 공략에 좀 실패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 집토끼들을 다 못 잡은 그런 측면도 분명히 좀 있는데 예. 그것도 이제 한쪽 편에 이제 그 악재로 좀 존재하는 그런 상황에서 예. 중도 외연 확장 전략 역시 좀 차질을 빚고 있었다. 저거 조금 전에 이제 그 역대 그 정권 재창출 과정을 보게 되면 예. 당명 교체하는 과정이 있었다는 말씀도 드렸는데. 그렇죠. 그리고 이제 사실은 기존 대통령하고 상당히 갈등을 빚은 후보가 오히려 좀 부상하는 이런 또 모습도 있었어요. 또는 맞아요. 이제 예. 좀 완전히 좀 다른 형태의 어떤 대통령 이런 거를 이제 이미지를 구축하는 그런 과정들이 좀 있었던 거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이재명 후보가 이재명 정부라는 점을 계속 최근 들어서 강조하고 있으나 예. 문재인 정부하고 차별화가 확실히 돼 있다라고 국민들이 인지를 못하고 있고 아하. 그게 이제 사실은 중도 표심에도 상당히 영향을 미치는 건데요. 예.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번에 이제 열린민주당하고 합당을 추진하는 것도 이것도 하나로 이제 작용을 하는 그렇죠. 건데, 예. 당명 교체라든가 또 당 이념 정체성의 조정이라든가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예. 아마 조금 더 본격적으로 중도층 공략에 나서지 않을까 그런 기반을 지금 닦고 있는 과정이다.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장동 관련된 국민의 관심사를 이재명 후보 확정 후에 정책 쟁점으로 이전시키면서 그 정책에 있어서의 내용적 차별성으로 문재인 정부와는 좀 다른 새로운 이재명 정부가 될 것이다.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그게 네. 성공하지 못했다. 이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역시 어찌됐건 뭐 이제 그 국민들도 별로 이런 거 영향을 안 받을 것 같지만 의외로 좀 영향을 받거든요. 예. 이 정당 정체성이 좀 어떻게 변해가는가 하는 부분도 본다는 거죠. 예. 네, 그렇습니다. 대장동에 대한 국민 관심사가 여전히 뜨거워서 그럴까요? 그건 어느 정도라고 보세요? 그것도 여전히 이제 존재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조금 전에 이제 진보 진영 내에서도 특히 친문계 중심으로 약간 좀 그 마뜩지 않아 하는 여론이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예. 진보 진영에 계신 분들 제가 이렇게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예. 그 대장동 의혹이 의외로 진보 진영에서 볼 때 좀 진보적 가치하고 특히 공정성 가치하고 좀 안 맞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게 완전히 의혹을 털어내지 않는 한은 본인들도 조금 좀 선뜻 이렇게 지지가 내키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예. 그런 부분도 이제 좀 함께 해결을 좀 해야 되는 그렇죠. 그런 과제가 좀 있는 건데. 이재명 후보가 그 특검은 반대하다가 조건부 수용으로 바뀌었다가 이제는 무조건 빨리라도 하자라는 식으로 조금씩 바뀌어왔는데 조금 더 네. 일찍 좀 그렇게 치고 나왔어야 되는 거 아닐까요? 그렇죠. 차라리 이제 초반에 그러니까요. 선제적으로 이제 특검 수용을 하고 나갔더라면 훨씬 더 아마 이 대장동 맞아요. 의혹을 털어내는데 도움이 알겠습니다. 됐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 일단 말씀 나눌게요. 정치평론가 이종훈 씨 고맙습니다. 네. 정관용의 시사본부 듣고 계시고요. 1부 마치고 2부에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 잠깐 연결하겠습니다. 1시에 뵙죠.